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92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언론인 김용구 씨가 쓴 산문집 바보야 이 바보야라는 책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연예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은 이 안에 나오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델로가 우리나라의 오페라단에 의해서 공연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내용 정도가 되겠는데요. 다른 내용들도 흥미롭고 좋다 보니까 어차피 녹음하는 김에 같이 그 내용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델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면 이 글 안의 내용 중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오페라의 연출가가 한국인들이 비극이라는 형식에 익숙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극이라는 것은 서구의 고유의 형식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다룬다고 할 때에도 비극적이기보다는 멜로드라마적입니다. 우리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는 더 많은 연구와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픈 이야기에 접근함에 있어서도 또 파멸하는 인간의 모습에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는 보다 더 철학적인 탐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서감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서양의 트레지디라는 형식은 인간이 자신의 존엄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주에 대립해서 자신의 존엄을 세우기보다는 우주와 조화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러한 심성이 겪게 되는 고통을 마음 아파하고 동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트레지디의 관객이 인간을 관찰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미묘하게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양의 연출가가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극 공연을 준비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비극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비극을 잘 이해하는 것 같지 않다, 비극에 익숙한 것 같지 않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데는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연구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저의 느낌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김용구 선생의 책 바보야 이 바보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저자의 인간관, 철학관, 문학관, 예술관 등이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는 이 책은 대중을 위한 책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조차 합니다. 대중이 즐겁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저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조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책이고 진지한 독자, 보다 깊은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서는 매우 유익한 책이겠죠. 글들이 다 짤막짤막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자가 언론인이다 보니까 신문 같은 데 썼던 칼럼들을 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신문 독자가 읽기에는 또 상당히 깊이가 있는 예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완전히 재미있다고는 할 수 없는 책입니다. 다른 아름다운 글들도 많이 있지만 책 전체의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제 마음에 특히 들었던 글 몇 개만 뽑아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박학다식함과 깊은 생각이 매우 부럽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편지. 두 형님 양주분께서 기퇴후 일향만강하시옵니까? 북녘 소련 땅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가 화제거리다.
남조선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 목동면 221번 김덕성이나 김기문 찾아주시오라 겉봉에 쓰인 소련제 항공서간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목동에 배달되었다. 동명은 김포군 목동리에서 영등포구 목동으로 바뀌었으나 집주인은 반세기 동안 바뀌지 않고 살아온다. 낯선 땅에서 수신인의 생사도 모르면서 문안을 띄운 이는 소련 블라디보스토크시 볼로차이프스카야가 10의 1에 사는 김기선 씨. 1934년 가을 친척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 1년 뒤 사할린에서 광부로 일하고 있다는 문안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던 아우. 내내 소식이 없어 생사조차 알 길이 없었는데 1975년 정월 40년 만에 몸 건강히 잘 있습니다는 사연이 고향에 날아들었으니 아우가 살아있다니. 편지를 받아든 형 김은 씨는 만면에 기쁜 웃음이다. 눈앞에는 청년 모습이 생생한데 그도 백발이라고. 아우는 쓰고 있다. 제가 목동리에서 떠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세월도 빠릅니다. 소청년에 떠나서 지금은 백발이 되었습니다고. 삼형제는 살아있었다. 청년시대에 헤어진 형제들이 맏형은 72, 둘째는 65, 아우도 환갑이 되었다. 김은 씨는 병석에 누워있는 덕성 씨와 두 집 식구가 한데 모여 가족 사진부터 찍어야겠다고 어쩔 줄 모른다. 고향에 남은 두 형제는 그 사이 20명이나 되는 대가족으로 불어났다. 아우의 식구는 또 몇이나 되는지. 그들이 살아온 파란만장의 시대에도 김씨가의 나무는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게 가지를 펴며 자라고 있다. 40년 전부터 정미소 기술자로 일해오는 김은 씨의 굵은 손마디. 그 얼굴에 파인 깊은 주름살은 그가 살아온 고비고비 인생의 희애락을 말하여준다. 생명은 강인한 것이다. 의지, 인내, 지혜로 만난을 뚫고 끈질기게 살아오는 생명력을 삼형제의 얘기는 들려준다. 그 뿌리는 김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뻗고 있다. 앞으로 더 오래 살면 만날 날이 있겠지요. 아우의 기대는 아직도 청년 같고 정말 오래 살면 만날 날이 있을까요? 형의 주름진 얼굴도 기쁨이 일색이다. 이것이 어찌 김씨만의 사연이리. 그것은 그대로 이 강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민족의 서사시의 한가락이다. 1975년 1월 19일. 상록수. 1935년에 발표된 심훈의 소설 상록수는 한 쌍의 젊은 남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고농생인 박동혁과 신학생인 채영씨는 여름 농촌 계몽대의 귀환 보고회에서 서로 알게 된다. 농촌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는 둘은 농촌에 뛰어들어 젊은이를 계몽하고 협동, 자립정신을 진작함으로써 피폐한 농촌을 일으키는 데 뜻이 일치한다. 상록수는 농가 풍경 속에서의 그들의 활동과 낭만과 이별의 서사시다. 상록수의 주인공들이 실제의 모델을 가졌음은 널리 알려진 바다. 채영씨는 최용신을 그린 것이다. 1935년 28세의 젊은 나이로 죽기까지 최양이 농촌애를 불태운 고향은 수원서 북쪽 20km 거리에 있는 샘골이다. 여기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천곡리에는 상록수가 울창하고 가까이 비바람에 씻겨 고색 창연한 20평짜리 건물이 서 있다. 최양이 세운 농촌 계몽의 도장 샘골학원이다. 최양은 가냘픈 젊은 여성으로 혼자서 교사요, 생활지도원이요, 전도사로 1인 3역을 했다. 처음에는 냉담하던 불황민들도 최양의 헌신과 열의에 감동, 호응해갔다.
상록수의 남주인공 박동혁은 김학준 씨를 그린 것이다. 작품에서처럼 김 씨와 최양은 서로 사랑하고 약혼까지 했던 사이였다. 그도 1920년대 말여 최양과 더불어 샘골에서 야학당을 세워 어린이를 가르치며 나라를 잃어버리고 시르이 속에 피폐해가는 농촌에서 정신의 새싹을 가꾸었다. 김 씨와 최양은 일본에서 각기 학업을 계속하면서 다시 만나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 그러나 최양은 병으로 귀국하고 샘골 불황민들의 정성어린 뒷바라지의 보람도 없이 불기의 객이 됐다. 최양은 그의 유언대로 학원이 잘 보이는 곳에 예배당 종소리가 잘 들리는 곳에 묻혔다. 시문의 행동적 국민문학은 최용신의 생애를 영원히 형상화했다. 그 육신의 생활은 짧았지만 그 정신은 결의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불빛을 밝혔다. 젊은 지성은 민중의 대지 속으로 파고들어가 시련을 견디고 사는 생명력을 북돋았다. 상록수란 바로 이런 정신과 삶의 양식을 가리키는 언어로 오늘도 쓰여온다. 한식되면 샘골 최용신의 무덤을 찾아 돌보는 이가 있다고 한다. 생전의 약혼자였던 김학준 씨였다. 이 사연의 주인공인 조선대학교 경제학 교수 김학준 씨가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부인의 주선으로 김 씨는 샘골 최용신 무덤 곁에 묻히리란다. 1975년 3월 15일. 비극 오델로. 그리스인은 대리석 원형극장에서 상연되는 비극을 즐겨 구경하였다. 나면서 죽도록 가난과 슬픔과 고통에 찌들린 한국인은 복을 빌며 한평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리스인은 비극이라는 예술 양식을 창조하였고 한국인은 복의 인생관을 조형하였다. 그러나 정작 비극적인 것은 그리스적 삶이냐 한국적 삶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쉽지 않다. 한쪽에게 비극적인 것은 예술이요 다른 한쪽에게 갈구하는 것은 복이었다. 오페라 오델로의 공연 9월 17일에서 21일까지. 공연을 앞두고 국립오페라단의 출연자들은 열을 올리고 있다. 음악을 맞추고 연기를 익힌 다음 무대 위에서 음악과 연기를 혼연일체로 표현하기 위한 막바지 총연습으로 단원들은 흥분에 쌓여 있다. 셰익스피어 원작 베르디의 원숙경의 작품인 오페라 오델로의 무대는 베니스. 이 작품을 한국의 오페라단이 공연하는데 독일 출생의 연극인이 연출을 맡고 있다. 베니스의 장군인 오델로는 무어족 흑인이다. 무용으로 원로원 의원의 딸 데스데모나의 사랑을 얻어 아내로 삼는다. 그런데 오델로에게 앙심을 품은 청년 장교 이아고가 데스데모나를 모함 부정을 꾸며 장군에게 이른다. 용맹하지만 단순한 오델로는 간교에 넘어가 아내를 의심, 목을 졸라 죽인다. 이하고의 관계가 탄로됐을 적에는 이미 때가 늦어 오델로는 회한 속에 자살하고 만다. 비극의 씨는 인간 속에 자라고 있고 비극성을 지닌 인간은 죽음의 끝장까지 보고 만다. 연출가 볼프람 메링은 충돌을 삶의 원동력으로 보며 비극을 그 필연의 결과라고 말한다. 적어도 서양인에게는 그렇고 우리는 비극의 운명을 회피하지 않으며 죽음의 끝장까지 보고 만다. 메링은 독일에서 출생했으나 어려서 프랑스로 이주하여 솔본느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에 심취했다 한다. 바로 투쟁이 만물의 아버지라고 갈파한 철학자다. 동양인, 특히 한국인에게는 삶의 비극성이 원형적으로 낯선 것 같다고 그는 느껴진단다. 네 번째로 한국에 와서 국립오페라단의 연출을 맡아보고는 그가 한국인에게서 예술적 흥미를 느끼는 게 분명하다. 예술에 있어서는 비극에 낯설어도 인생의 비참에 절은 한국인의 모습에서 무엇인가 통하는 것을 발견한 것일까?
기회만 있으면 서울에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라는 그는 동양에 오니까 서양을 더 잘 알게 되고 노자를 읽음으로써 서양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숙연히 말한다. 생의 원리는 충돌이요. 그래서 비극이 된다 해도 새 역사는 이루어진다. 추자도에서 반생을 묻혀 산 한 일본 노인의 얘기는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68세 된 소야 민부 씨가 죽기 전에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기는 보름 전. 한국과 일본 신문에 난 이 소식은 이내 깊은 반응을 일으켰다. 형님이 정말 살아있는가? 형님이 한국에 살아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그의 동생이 나타났다. 추자도에서는 소야 씨가 누구에게나 낯익은 벙어리 목수 영감이었다. 지난 27년 동안 그는 고장주 씨 집에 몸담고 살아왔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언어장애자로 고향의 농아학교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과정을 밟았다. 이때 배운 목공기술로 소야 씨는 지금껏 삶을 이어올 수 있었다. 머슴살이로, 막일로, 목수로 그는 섬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또 힘잘하는 대로 갚으며 살았다. 그에게 추자도는 제2의 고향이었다. 소야 씨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것은 1932년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목공으로 12년을 살았고 광주에서도 1년쯤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 때 징용된 그는 무인도인 가까운 사수도에 끌려와 벌목 작업에 투입됐다. 그가 일하러 간 새 일본군이 철수해버림으로써 소야 씨는 전래고도에 홀로 남았다. 이로부터 7년 동안 땅굴과 풀뿌리와 새알로 연명하는 외롭고 험난한 생활이 계속됐다. 1950년 8월 그는 지나던 어선에 구조돼 추자도로 나왔다. 한때 제주도로 건너가 평대 국민학교의 목수로 1년쯤 일도 했다. 그러나 그는 추자도로 다시 들어가 꼬박 27년을 살게 됐다. 농부의 사남으로 태어난 소야 씨는 고향에 가고 싶어도 부모 형제의 생사도 모르는 터여서 추자도에 눌러앉아 버렸다고 술회한다. 그동안의 생활은 사람들이 인정이 많고 친형제와 같이 대해주어 큰 고통 없이 지내왔다고. 그가 떠나는 날 추자도 나루터는 성시를 이루었다. 마을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야 씨에게 뜨거운 송별을 해주었다. 일본 복강에서 그를 맞으러 온 세조카들에 쌓여 그는 표표히 정든섬을 떠나갔다. 말을 못하는 그는 종이 쪽지에 썼다. 정들었던 추자도, 특히 고장주 씨 가족과 헤어지는 것은 뼈를 깎는 듯한 마음을 느낀다.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보답할 수 있겠는가? 귀국해서도 잊지 못할 것이다. 추자도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빈다. 인정은 메마르지 않았다. 혈육과 또 남남과의 그것은 얼마나 뜨거운 정의 연출인가.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안양 바로 남쪽에 과히 높지 않으나 가파른 산이 솟아있다. 이른 봄의 아침 햇살이 근처 사람들이 모악산이라 부르는 산등성 너머로 화사하게 비쳐온다. 그 산기슭에 한 마을이 고난 듯 잠들고 있다. 해는 또다시 떠올랐고 그 광채는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다. 이 험한 산길을 찾는 등산객은 많지만 멀리 태평양을 건너 이 산 아래 마을을 찾아온 한 쌍의 부부가 있다. 산이 아니라 마을을 찾아온 것이다. 자연이 아니라 인간을 만나러 여기까지 달려온 그들은 뉴욕의 버니스 고트리브 내외이다. 산은 어디에나 있고 골짜기마다 들녘마다 사람이 사는 고을은 땅 위에 널려 있지만 고트리브 부처가 이름 없는 이 작은 마을을 찾아온 까닭은 거기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다. 말하자면 고트리브는 결연의 사절이다. 그것은 핏줄이 핏줄을 찾는 애탄 부름이 아니다. 물론 핏줄은 진하고 귀하다. 그러나 고트리브의 목적은 혈연을 찾는 자연주의가 아니라 핏줄에 상관없이 생명과 생명의 만남을 찾는 인간주의이다. 그것은 비단 핏줄뿐 아니라 종족, 살색, 성, 출신, 재산, 가문, 계급 등 모든 차별과 편견을 초월하여 생명의 체온을 찾는 보편주의이다. 종의 애착이 아니라 류의 사랑이다. 여기는 성나자로 마을이다. 병명은 한센시병. 다시 말하면 나환을 앓는 사람들이 사는 거울이다. 고트리브 여사는 여기서 양성 및 음성 환자 가족의 미가마 8명을 그들이 원하는 미국인 가정의 양자로 데려가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고트리브가는 3자녀를 두고 있다. 그들 사이에서 난 2 아들과 5년 전 한국에서 입양한 귀엽고 총명한 영아이다. 성나자로 마을을 뒷바라지하는 이경재 신부, 수원우체국 사서함 33. 이경재 신부를 알게 되어 그들은 미가마들을 데려가게 되었다 한다. 남편은 뉴욕대학 건축학 교수이고 부인은 불우아동을 돕는 1,000명 위원회의 뉴욕 주대표인 그들의 신조는 사람은 혼자서 또 혼자를 위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여사가 그의 어머니의 정신적 영향으로 체득한 인생관이다. 미가마 양자 계획을 위해 고트리브 여사는 미국의 어느 국립보건병원을 찾아 훈련 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미가마는 결코 나환자가 아니고 나병은 전염성이 약하며 병에 걸려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왜 고트리브 여사는 하필 미가마를 미국 가정의 양자로 데려갈까? 의지할 데 없는 어린이를 돕고 아기가 없어 우울한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나환자와 특히 미가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그리하여 핏줄을 넘어 생명의 존귀를 찾는 새로운 인간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고트리브는 독일의 유태인의 배경을 갖는다. 나치즘의 박해 하에서 여사의 일가 친척 중에서 50여 명이나 집단 수용소에서 학살되었다고 한다. 고트리브가는 그 원수를 그 이름처럼 하느님의 사랑으로 갚고 있다.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다. 버스 안내양.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용모를 단정히 하고 자기가 승무하는 차량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기사님과 함께 하루의 무사고를 빌며 일을 시작합니다. 종점을 떠나 다시 그 종점까지 돌아오는데 약 2-3시간이 걸립니다. 종점에서 3분 내지 5분 쉬는데 이 사이에 입금도 해야 하고 화장실에도 가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밤 11시에서 12시가 됩니다. 차 청소를 하고 손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면 새벽 1시가 됩니다. 또 내일의 근무에 일하기 위해 필요한 몸을 눕혀 잡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사감님이 깨웁니다. 김선례 양이 털어놓는 버스 안내양의 일과다. 도시화의 문명 속에서 시민들이 없어서는 안 될 발구실을 해주는 교통수단이 버스다. 아침 저녁으로 버스를 탈 때마다 대하게 되는 안내양은 대중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사회적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 어린 여자의 몸으로 하루 평균 18시간을 사람에 시달리며 일하는 안내양의 고된 생활은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받을 만하다. 안내양은 고달프다. 좌석버스의 안내원은 격일 근무, 입석버스의 안내원은 이틀 일하고 하루 쉰다고 한다. 평균 15,000원의 낮은 임금을 받고 혹사당하는 안내양의 처지는
너무나 고달프고 가혹하다. 대중교통수단의 안내원이 고달프면 문제거리다. 그들의 이 고달픔은 자연 버스를 타는 손님에 대한 불친절, 나아가서는 신경질로 반사되는 게 보통이다. 아침부터 찻간에서 불유쾌한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을 게 분명하고, 피곤한 퇴근길에 불유쾌를 겪으면 그날 하루를 잡쳐버린 기분이 될 것은 정한이 이치다. 이따금 찻간에서 손님과 안내원 사이에 딱딱한 말씨름이 오가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다. 혼잡한 차 속에서 최소한의 교통도덕도 지킬 줄 모른다면 잘못은 손님에게도 있는 법이지만, 하루 종일 사람에 시달리는 승무원의 고된 근로조건이 뜻하지 않은 말썽과 더 나아가 사고까지도 몰고 올 원인이 될 수 있다. 안내양에게는 또 참을 수 없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 현금을 만지는 일이라 북새통의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계수원의 감시를 받고 있고, 수입이 적은 날에는 몸수색을 당하는 일이 흔히 있다고 한다. 안내양은 중노동에 시달리고 게다가 억울하게 제도적으로 의심의 대상이 돼 있는 실정이다. 이런 비리를 고칠 길은 승차권제밖에 없을 것 같다. 언제까지 버스 안내양은 신음하고만 있게 해야 하는가? 1974년 5월 25일